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정서용입니다. 먼저 발제를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경제학적인 분석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발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브로드한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볼 것인가, 국제사회 흐름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탄소 국경 조정세 또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논의 배경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탄소 국경 조정의 측면을 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바이든 정부의 미국 정책, 우리의 대응 방안이 뭔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논의의 배경입니다. 논의의 배경은 제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좀 쭉 적어드렸는데, 더 올해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은 1941년까지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트레일 재련소 사건이라는 국제 중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이 환경과 무역의 문제를 다룬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지만은 WTO가 가트를 지나서 WTO가 설립이 됐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성이 있던 어떤 무역에서의 케이스는 제가 거의 적어드렸던 1998년 슈림프 터틀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는 굉장히 긴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거북이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갖는 새우를 잡는 망을 사용하게끔만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새우를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걸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거라는 이유로 해서 WTO에서 분쟁이 됐었고, 거기에서 WTO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자유무역을 해치는 경우에는, 환경 보존보다는 자유무역을 해치는 경우에는 좀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니까, 미국이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국내법을 정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항소심에 가가지고 미국이 승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WTO 협정 규정 보시면은요, 이거에 관련된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된 조항은 제20조입니다. 가트 제20조인데 거기 읽어보시면 환경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환경이라는 아젠다가 없었고, 단지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WTO의 정신인데, 예외적인 경우에 그거를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브로드하게 해석을 해서 제20조 D항에 일반적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WTO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냐면은, 경제학적으로 또는 무역 통상적에서 봤을 때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컨트로버시를 할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규범들이 있는 그런 이슈가 바로 이 환경과 무역의 이슈고, 그런 맥락에서 탄소 국경 조정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WTO 컨텍스트 보시면은 그쪽에서 판례나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유무역을 좀 더 옹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파리 협정 이전에 2012년 소위 포스트 2012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기억하시죠? 2009년도에 포스트 2012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모였는데 그때 실패를 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때쯤에 돼서 2007년, 8년, 9년 이때쯤에 돼서 EU가 주도를 해가지고 탄소 국경세라는 아젠다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가, 오늘 말씀드린 아젠다가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역사를 되돌아가면은 이미 한번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고 실제 케이스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논의는 많았을 때 이론적으로 굉장히 살필 필요가 많았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도 발생을 하고 그 중간에 물론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었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때쯤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특히 EU가 처음 시작해서 EU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넷째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아주 우리나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EU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는데 EU의 그린 뉴딜 정책이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냥 새로운 EU의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플랜으로서 기후 변화를 중심 또는 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사태가 같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지역 내의 경제가 굉장히 후퇴를 하게 되고 거기서 텍스페이어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한 거여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포커스가 되어 있냐. 이거는 국제 협력을 위한 패키지라기보다는 EU 자체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잡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EU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EU가 그린 뉴딜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로 인해서 EU의 경제가 후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잡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EU로서는 그거는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EU가 작심을 하게 됐고 거기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게 된 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논의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탄소 국경 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EU 측면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돼갔고 뭐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론 미국 모든 나라들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자유 질서의 후퇴라는 그런 글로벌 흐름과 더불어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자국 중심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탄소 국경 조정이 진짜 실현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2007년 8년도에 비해서는 국제 정치 경제적인 큰 조망을 해보면 좀 더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들어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새로운 글로벌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EU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탄소 국경 조정의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조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바로 2월 15일 며칠 전입니다. WTO에서 신임 사무총장이 선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대개는 그동안 사무총장을 선진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이지리아 개도국 출신의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UN 기후변화 협약체제와 그다음에 WTO 체제를 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WTO 체제에서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한 국제 규범을 가지고서 싸우는 그런 선진국 중심의 어떤 체제였는데 그것이 개도국들의 요즘에 입김이 세지면서 그런 WTO가 정치한 룰 중심의 논의 체제가 좀 정치화돼 가면서 그러면서 WTO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좀 잃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도국의 출신의 사무총장이 됐고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WTO가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측면. UNFCCC는 트레이드를 다루는 데는 아닙니다. 무역을 다루는 데는 아니고 여기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데인데 2007년 8년도 때 그때 협상 차원에서 이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다가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 새로운 통상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가 진전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슈가 양쪽의 유관한 레짐에서 서로 다뤄지는 다이내믹들이 다르고 거기에 주도적인 국가들이 지금 국내 정치 상황, 지역 정치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일반적인 코로나 현상이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 이슈의 다양한 측면이란 게 제 그다음 슬라이드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는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탄소 국경 조정과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일단 5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컴페티티브니스라는 건 주로 선진국적인 입장입니다.
EU나 뭐 미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기술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외부재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아실 텐데 우리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국제사회의 상품이나 용역의 경쟁력을 잃게 돼서 아주 싼 값에 그렇게 기후변화 친화적이 않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U의 그린 뉴딜을 발표를 할 때 EU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잡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적인 스탠스에서는 경쟁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거기서 법적 이슈,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환경, 기후변화를 보호하기 위한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WTO라는 일반적인 룰에 가게 되면은 MFN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외 국민의 차별을 두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건데 탄소 국경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원칙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뭐 개도국들이 심할 때는 에코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그런 말까지 쓰면서 새로운 통상 장벽을 통해서 우리 개도국들의 어떤 성장할 수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법적인 논의들이 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이슈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눠서 본다면 개도국 쪽에 좀 더 페이버를 주는 경우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제가 또 강조를 해놓은 거면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측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똑같은 탄소 국경 조정의 이슈가 2007년, 8년도 있었을 때 제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협상 카드입니다. 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협상 카드일 수도 있고 실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측면이라는 건 탄소 국경 조정의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WTO와 UNFCCC 간에도 접근 방법과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도 이거를 UNFCCC의 메인 아젠다로 만들 것인지 WTO의 메인 아젠다로 만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결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계에 중요한 것들이 있고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야 되실 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행정비용, 아주 탄소 국경 조정 문제를 잘 뭐 요즘에 논의되는 것들 텍스로 할 것인가 EU 같은 경우에는 ETS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상품마다 그다음에 산업마다 그다음에 기업마다 아주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듭니다. 그럼 과연 하다못해 EU라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거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할 만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될 것인가?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조치 사용이 과연 열심히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다 보니까는 실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왼쪽에 이런 원래 있었던 5가지 이외에 제가 하나 더 크게 적어놓은 코로나19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2가지 이슈 때문에 하나는 모든 나라들이 포스트 리커버리를 위해 가지고 그린 뉴딜이라는 걸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기후변화가 리커버리인데 대개는 지금 국내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을 잘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는 게 특히 자기들의 국내 시장이 큰 EU와 미국의 기본 입장이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 경제를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무역과 통상국가로서 경제를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EU와 미국과는 좀 입장이 달라야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주도하는 국가들은 그러한 자국 중심의 어떤 영향력이 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보고 기후변화적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통상무역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워낙 많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싶냐면 궁극적으로는 거버넌스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배경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미국부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컨텍스트 한번 보는 거니까 출발점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미국의 앤디스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고 제가 거기에 슬라이드에 두 개를 하나는 미국이 제출한 예전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아주 서머리한 것들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부문별로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다이어그램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배출 많이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나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미국에 가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트랜스포테이션 섹터입니다. 이 교통 분야가 미국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저 동부에 가 있는 그쪽에서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저탄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셔서 거기서 기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리고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국내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렉트리컬 파워, 전력 문제, 우리나라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이게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미국에서 나온다면 아마 이러한 섹터들과 관련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점이 이거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게 국제사에서 보면요. 제 눈에는 EU랑 굉장히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미국은 EU는 좀 더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자기들의 수프라 내셔널 바디라서 EU를 통해서 거기 지역 국가들도 있고 거기 EU 디렉티브가 리걸리 바인딩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규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전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미국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술과 시장이라는 건 탄소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마켓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도 마켓 메커니즘은 EU의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디어입니다. 파리 협정이라는 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자는 건데 그거는 EU가 막 드라이브를 건 부분도 있지만 실제 도장을 찍은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재밌는 건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항상 자기들이 주도하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게 기후변화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UN 이전에 국제연맹 아시죠? 국제연맹도 미국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해서 참여했는데 만들고 나서 미국이 참여 안 했습니다. ITO라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가트의 전신인데 그것도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미국이 참여를 안 해서 아예 ITO가 탄생을 못했습니다. 기후변화 와서도 비슷한 것들이 보입니다. 교토정서 미국이 상당 부분 주도했거든요. 근데 교토정서에 미국이 참여를 안 했죠. 파리 협정 미국 없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파리 협정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탈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주 광범위한 다자주의도 중시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써드렸죠. 미국의 텐던스는 뭐냐? 소다자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협력이나 협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MEF, Major Economy Forum이죠. MEM, Major Economy Meeting 비슷한 것들인데 이제 정부 행정부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었고요. APP, Asia Pacific Partnership 이게 전부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like-minded country끼리 하기 위한 협력체. 얘네들이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전 세계 80%가 넘는 애들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끼리 잘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외교 텐던스입니다. 꼭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텐던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면 환경과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들 미국의 나프타 아시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의 현재도 보면은 나오는 환경과 무역과 관련된 국제협상에 나오는 것들의 그 뿌리는 나프타에 있습니다. 나프타 환경조약 보면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EU보다도 훨씬 세고요. 여러분들 한미 FTA와 한EU FTA의 환경 관련 조항 비교해 보세요. 한미 FTA 환경조약이 훨씬 셉니다. 그럼 거의 나프타와 비슷하게 돼 있고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서 자기들이 축적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EU가 셀 것 같지만 EU의 환경과 무역과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챕터거든요. 거기 읽어보세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돼 있고 한 EU FTA 협정이 EU가 최초로 환경 관련된 조항을 넣은 최초의 FTA입니다. 좀 놀랍죠? 그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도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데 어느 정도는 중요한 팩터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제가 요약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굉장히 미국이 EU랑 반드시 똑같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보시고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굉장히 달랐죠.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여기 기후변화 팀들이 계속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미팅을 하는 것들 제가 많이 지켜보고 왔는데 키 퍼슨들은 여기 적거든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저기 존 케리 전 상원의원만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특히 첫 번째 적어드린 지나 맥카티 이 양반이 전 EPA 헤드였는데 이분의 역할은 국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제 차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일 겁니다. 이분은 장관급이고 단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비교적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존 케리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모로코 기후변화 당사총회 할 때 존 케리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이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막 돼가지고 탈퇴하겠다 그랬을 때 마지막 행한 연설을 현장에 있었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은 떠날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는데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은 제가 적어드린 거는 이거는 구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갔을 때 웹사이트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요즘 것까지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 때 다 망가뜨려진 기후변화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미 케리 전 국무장관 얘기도 했지만 국제사회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회복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컨그레스가 중요하고 미국 국민들의 투표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잡을 해야 하는 기후변화 국제화 정책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캐리가 의회 컨트롤 덜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럼 과연 탄소 국경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논의가 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력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청정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정책을 나오고 있고요. 교통, 빌딩, 농업 부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담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포괄적인 기후변화법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이해하실 때는 연방정부만 보시면 압니다. 지방정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의 헌법의 주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방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컨그레스 내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자기들의 위치,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에서 주별로도 민주당 지사가 있는 데가 있고 공화당 지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속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고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막 출발했으니까 저도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탄소 국경 조정 문제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제 생각을 정리해드려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양자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자로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EU와 한국, 미국과 한국하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통상국가고 K방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고 기후변화는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EU를 능가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양자적으로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같은 이슈를 한이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탄소 국경 조정의 문제 디테일한 걸 만들기보다 저 같으면 다자 포럼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당장 가능한 게 일단 WTO가 있을 수도 있고
UNFC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젠다화해서 끌고 갈 것인가는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가버넌스 이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젠다화는 UNFCC는 굉장히 디테일한 통상 이행기구는 아니거든요. 아젠다화는 UNFCC를 통해서 하고, WTO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를 해볼까? 투트랙으로 해볼까? 이런 옵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구체적 탄소 국경 조정을 위해서 논의가 되는 게 EU에서는 배출권 구입하고 관세 또는 텍스 이런 것들이 지금 옵션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얼라원스를 사라고 그럴 텐데, 그럼 당장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와 가지고 이투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자칫하면 EU와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링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바기닝 파워가 줄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치학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국가는 정치적 동물이고 주권적인 액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제 말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려사항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따라서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부처의 전문가 그룹이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하는 분들이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사실 제가 한 EU FTA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 챕터의 분쟁 패널리스트였거든요. 한 6년 이상 했는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아마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냥 협상 카드로 위협 카드였다면 이제는 점점 실현될 가능성, 진짜 실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에 따른 주요국가의 무역에 대한 경제 영향 분석은 당연히 애경련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하시겠지만, 그런 경제학적 분석을 우리 나름대로 EU 쪽은 지금 많이 해놨거든. 미국은 아직 그 정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뭐 금방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국과의 기후변화 협력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아주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기술 중심으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제가 섹터도 보여드리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전기차, 저탄소 전력 기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력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바이든이 강조하는 저탄소 기술이 뭔지는 제가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중첩되는 게 뭔가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규모 기후변화 협력 트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제 기억에 4월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 정상회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하는 건 우리 정부에게, 우리나라 옛날에 해관보 정상회의 할 때 미국이 워싱턴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해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얻었거든요. 해관보라는 거는 테러 그룹이 핵기술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듯이 미국이 기후 정상회의 하면 두 번째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공격적인 디플로마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GGI, GCF 우리나라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미국이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와야 되거나 신규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의 관련 기후변화 협력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보셨죠? 거기에 관련해서 산림협력 가능해요. 미국이랑 잘만 하면. 정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철도 가능해요. 기후변화적으로 접근하시면. 정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첫 출발의 단추를 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양자적으로 또는 소규모 다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할 그런 계획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도국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과도 좀 해보는 그런 아이디어도 계속 정부 쪽에서 내시고, 저 같은 전문가도 필요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은 그를 통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도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또 우리의 job creation도 되고, 오히려 EU나 미국과 좀 더 협력을 해서 자유로운 저탄소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